한국에는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 국가를 다녀본 11년 차 승무원인 제가 단 일주일 만에 무릎 꿇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현실이었죠. 미국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국에선 완전히 달랐고 제가 믿었던 서비스의 기준이 얼마나 낮은 수준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7가지 기적을 목격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매일 아침 한국에서 받은 선물을 보며 그날의 충격을 떠올립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11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은 오전 10시였고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비행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안젤라이고 미국 메이저 항공사에서 11년째 일하는 승무원이죠.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서비스란 정해진 비용만큼만 제공하는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다는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였죠. 승객이 이코노미 티켓을 샀으면 이코노미급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하고 퍼스트 클래스 요금을 냈으면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감정을 섞을 필요도 없고 매뉴얼 이상의 친절을 베풀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믿는 정답이었고 미국 항공업계의 표준이었으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하는 상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한국행 노선에 배정받았을 때 솔직히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한국은 서비스만 번지르르한 나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작은 나라 특유의 과장된 자랑이 많다는 소문도 들었죠. 기장잭도 브리핑 중에 한국 승객들은 까다롭고 공항은 복잡하고 시스템은 겉만 그럴싸하다며 투덜댔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다 똑같겠죠 라고 맞장구 쳤고 그저 일주일 일정을 무난히 소화하고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친절이라는 건 교육받은 가식일 거고 시스템이 좋다는 건 마케팅용 과장일 거라며 냉소적으로 바라봤죠. 이륙 후 2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식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미국 노선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대충 담긴 음식이 전부인데 한국행 비행기의 기내식은 달랐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하나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밥과 국이 따로 나뉘어 있었으며 심지어 김치라는 빨간 반찬까지 곁들여져 있었죠. 색감도 신경 썼고 배치도 일정했으며 무엇보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뭐지 이건? 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그냥 한국행이라서 특별히 신경 쓴 거겠지라며 넘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승객들의 태도였습니다. 미국 노선에서는 기내식을 받자마자 이게 뭐야, 맛없어 보여, 다른 메뉴 없어? 라며 불평하는 승객들이 태반인데 한국 승객들은 조용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좌석을 뒤로 젖힐 때도 뒤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눈에 띄었죠. 11년 동안 수천 번의 비행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승객들은 처음이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고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건가?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1시간 전쯤 저는 잭 기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승객들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조용한데요. 라고 물었더니 잭은 코웃음을 치며 그냥 교육받은 거야. 겉으로만 예의 바른 척하는 거지 속은 다 똑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그러게요. 결국 다 똑같을 거예요 라고 맞장구 쳤지만 마음 한편에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기내 방송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왔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 이제 진짜 한국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보자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할 7가지 기적이 제 11년 경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겪는 고질적인 문제들, 즉 긴 줄, 느린 심사,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야 나오는 수화물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예상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 찾는 곳으로 내려갔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최소 20분은 기다려야겠지라고 생각하며 벨트 앞에 섰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벨트 위에 이미 제 가방이 얌전하게 놓여 있었던 겁니다. 벌써?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자기 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확인했더니 비행기에서 내린 지 고작 3분밖에 지나지 않았더군요.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운이 좋았나 보다라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미국인 승객이 와, 한국공항은 진짜 빠르네. 매번 이래? 라고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게도 그대로였고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심지어 손잡이도 제가 출발할 때 놓은 각도 그대로였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가방이 던져지고 끌려서 흠집투성이가 되는 게 일상인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정도면 시스템이 제대로 된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세관을 통과하고 나오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젤라 님이시죠? 저는 인천공항 공사 운영관리팀 서태윤 과장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악수를 청했고 저는 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윤은 정중하게 일주일간 한국에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고 저는 속으로 또 매뉴얼대로 하는 친절이겠지라고 생각하며 괜찮아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윤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제가 공항 시스템을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권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필요 없어요. 저 11년 동안 전 세계 공항 다 다녀봤거든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라고 말하며 명함을 건넸고 저는 네 고맙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한 뒤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는 태윤을 그저 형식적으로 배치된 안내 직원쯤으로 생각했고 한국의 친절이라는 게 결국 이런 식의 가식적인 서비스일 거라고 확신했죠. 역시 내 생각이 맞아. 한국도 다른 나라랑 똑같아라며 스스로를 납득시켰고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출구로 향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항 바닥이 너무 깨끗했던 겁니다. 미국 공항은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바닥도 끈적거리는 곳이 많은데 인천공항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반질반질했습니다. 화장실 표지판도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적혀 있었고 곳곳에 무료 충전소와 와이파이 안내판이 보였으며 심지어 휴게 공간도 넓고 쾌적했습니다. 뭐야, 이 공항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래봤자 겉만 번지르르한 거겠지라며 다시 방어막을 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믿지 않았고 제 방식대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태윤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죠. 공항을 나와 호텔로 향하기 전 저는 잠시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피곤했고 본격적으로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정신을 좀 차리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깔끔한 인테리어와 친절한 직원이었지만 저는 어차피 다 똑같은 프랜차이즈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테이블 위에 최신형 노트북과 지갑 그리고 고가로 보이는 이어폰까지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뭐야,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저 물건들은 30초 안에 사라졌을 겁니다. 공항 카페는 도둑들의 천국이고 귀중품을 자리에 두고 가는 건 가져가세요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곧 누가 슬쩍 가져갈 거야 라고 예상하며 시계를 봤고 1분, 2분, 3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귀중품들을 마치 공기처럼 취급했고 누구 하나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청소하러 온 직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라는 혼란이 밀려왔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니야, 분명 누가 가져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샌드위치를 들고 있었고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여기는 공항인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주변을 다시 살펴봤더니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걸어둔 채 자리를 비운 사람, 핸드폰을 테이블에 둔 채 화장실 간 사람, 심지어 코트를 의자에 걸어둔 채 담배 피우러 나간 사람까지. 누구 하나 자기 물건을 걱정하지 않았고 도둑 맞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분명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커피를 다 마셨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의 치안이 정말 이렇게 좋은 건가? 라는 의문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겠지. 어느 나라든 도둑은 있어. 그냥 이 카페가 특별한 거야 라며 합리화했고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노트북이 정말 그대로 있는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양심 수준이 제 세계관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느꼈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공항 투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괜찮아요. 혼자 잘할게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낸 후에도 카페에서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고 내일은 뭘 보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궁금증을 억누르며 두고 봐.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랑 똑같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노트북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라고 웃으며 인사했고 저는 네, 잘 잤어요 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또 형식적인 친절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윤은 오늘은 인천공항의 스마트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라고 말했고 저는 글쎄요, 저 11년 동안 별걸 다 봐서 이제 놀랄 일도 없는데요 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개의치 않고 그래도 한번 보시죠라며 저를 공항으로 안내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태윤은 저를 스마트 패스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는 여권이나 서류 없이 안면 인식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요라고 설명했고 저는 안면 인식? 그거 미국에도 있는데요 라며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 서자단 2초 만에 인증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고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며 안젤라님 환영합니다라는 음성 안내까지 나왔습니다. 서류를 꺼낼 필요도 없었고 줄을 설 필요도 없었으며 직원과 대화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뭐야 이거?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고 태윤은 웃으며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거든요. 모든 게 자동화돼 있어서 승객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 문제는 없나요? 라고 물었고 태윤은 물론 보안은 철저해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고 승객 동의 없이는 절대 사용되지 않죠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신기하긴 하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여권 확인하는 데만 5분씩 걸리고 줄도 길고 직원 태도도 불친절한데 한국은 그 모든 과정이 2초 만에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윤이 저를 공항 지하 5층으로 데려갔는데 여기서 와이파이 한번 써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지하 5층에서 와이파이가 터지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핸드폰을 꺼내 연결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터지는 겁니다. 그것도 끊김없이 속도도 빠르게요.
동영상을 재생해봤더니 버퍼링 하나 없이 매끄럽게 재생됐고 파일 다운로드도 순식간에 완료됐습니다. 이게 지하 5층에서 가능한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태우는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터져요. 지하철 안에서도 터널 안에서도 심지어 산속에서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항 와이파이조차 느려서 짜증나는데 한국은 지하 5층에서도 이런 속도가 나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인간이 만든 기계들의 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태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윤은 웃으며 네, 저희는 이게 일상이에요. 불편하면 바로 민원 넣고 개선 요구하죠 라고 대답했고 저는 미국이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정말 다른 건가? 라는 의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래도 이건 특별한 경우일 거야 라며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공항 투어를 마치고 태우는 저를 시내로 안내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해 볼까요?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했고 저는 지하철이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은 낡고 더럽고 시끄러운 게 일상이었기에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예상은 또 빗나갔습니다. 역사가 너무 깨끗했고 바닥은 반짝거렸으며 화장실도 호텔 수준으로 쾌적했습니다. 여기 진짜 지하철역 맞아요? 라고 물었더니 태유는 네, 서울 지하철은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전광판에 3분 후 도착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저는 저거 정확해요? 미국은 저런 거 믿으면 안 되는데 라며 의심했지만 정확히 3분 후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초 단위까지 정확했고 문이 열리는 위치도 플랫폼에 표시된 곳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와, 이건 좀 신기한데요 라고 감탄했더니 태우는 한국 지하철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어요. 승객들이 시간 계산하고 움직이거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국은 5분씩 늦는 게 일상인데 라며 비교하며 탄식했습니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만원 지하철이었는데도 특정 좌석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왜 저 자리는 아무도 안 앉아요? 라고 물었더니 태우는 저건 임산부석이에요.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해 비워두는 거조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임산부도 없는데요? 라며 의아해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말이죠. 미국이었으면 누가 먼저 앉나 경쟁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들의 배려 정신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고 그 순간 젊은 남자가 번개같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잡았고 할머니는 고맙습니다 라며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인이 타도 모른 척하고 핸드폰만 보는 게 일상인데 한국 젊은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심지어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교육받은 가식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구적 개인주의에 젖어있던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다른 모습들을 목격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차들이 보행자를 먼저 보내줬고 편의점 직원은 물건을 건네며 두 손으로 공손하게 인사했으며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뭐야? 라는 혼란이 밀려왔고 태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윤은 웃으며 이게 저희의 일상이에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중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거든요 라고 대답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게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도 완벽한 나라는 없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태윤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고 식은땀이 흐르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젤라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태윤이 물었고 저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이라고 대답하려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가슴을 움켜쥐며 아파요. 너무 아파요라고 신음했습니다. 태윤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고 네, 북촌 한옥마을 입구입니다. 외국인 여성분이 가슴 통증 호소하시고요. 의식은 있습니다라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패닉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면 최소 15분은 기다려야 하고 병원비는 천문학적이며 보험 처리도 복잡해서 응급실 한 번 가는 게 인생 최대의 재정적 부담이 되거든요. 태윤 씨, 구급차 취소해요. 택시 타고 갈게요. 구급차 비용 감당 못해요라고 말하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응급 의료비가 저렴해요. 지금은 치료가 우선이에요 라고 말했고 저는 하지만 이라고 중얼거리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었지만 타국에서 쓰러진 두려움과 병원비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건 지 단 9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한 겁니다. 벌써요? 이게 가능해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저를 들것에 눕히며 괜찮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합니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구급대원은 제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측정하며 심장 관련 문제일 수 있으니 바로 응급실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구급차는 그냥 실어 나르기만 하는데 한국 구급대원은 이동 중에도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가슴 통증, 환자 이송 중 도착 예정 시간 5분이라고 정확하게 알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이쪽으로 오세요라며 즉시 검사실로 안내했고 심전도 혈액검사 엑스레이까지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슴 통증에 시달리며 이 비용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걱정에 떨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며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상입니다.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선생님, 그런데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미리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응급처치와 검사 비용 합쳐서 1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만 원이요? 미국 달러로 70달러 정도라고요? 라고 다시 물었고 의사 선생님은 네, 맞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응급의료비가 저렴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구급차 비용만 1,000달러, 응급실 진료비 3,000달러, 각종 검사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5,000달러로 한국 돈으로 치면 600만 원이 나왔을 텐데 한국은 고작 10만 원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고 이번에는 통증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이라고 중얼거리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태윤이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예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아냈고 태윤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적인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진심 어린 배려로 가득하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고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입원한 후 퇴원했고 태윤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라며 저를 인사동의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옥으로 지어진 아담한 찻집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들어보니 흰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저를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태윤이 해숙 어르신, 제 친구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모시고 왔어요 라고 소개했고, 해숙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어머, 얼굴이 창백하네. 어디 편찮으셨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해숙 할머니는 제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먼 나라에서 오느라 고생했구나. 여기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저를 온돌방으로 안내하셨고 직접 차를 우려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전통 쌍화차인데 몸이 약할 때 마시면 기운이 난단다라며 정성스럽게 찻잔에 따르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차와 함께 약과 한과 그리고 손수 만드신 식혜까지 내어주시며 천천히 드렴.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할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숙 할머니는 웃으며 뭐가 미안해. 내가 너 같은 손녀 있었으면 이렇게 챙겨줬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내 손녀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라고 대답하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해숙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이 찻집을 얼마나 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40년 넘게 했지. 우리 전통 차 문화를 지키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 삶 그 자체가 됐구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우리는 법, 차를 대접하는 예절, 그리고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차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담아 우리고 감사함을 담아 마시는 거란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간 목격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분 만에 나온 수화물, 2초 만에 인증되는 스마트 패스, 1초의 오차도 없는 지하철, 9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그리고 $70밖에 안 나온 응급실 비용까지. 이 모든 게 단순히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숙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남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있어. 정이라고 하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해숙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가식적이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다른 나라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냈고 해숙 할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그래, 이제 알았구나. 한국의 진짜 위대함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거리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11년간 믿어왔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걸 느꼈고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7가지 기적은 결국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거였고 그 마음이야말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진짜 기적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숙 할머니께서 선물로 주신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떠올렸고 그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동료들은 제 변화를 알아챘고 안젤라, 너 한국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승객들한테 왜 이렇게 친절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한국에서 배웠어. 서비스는 정해진 비용만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대하는 거라는 거리라고 대답했고 동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슨 소리야?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장 잭이 또 한국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 거기 뭐 별거 있어? 그냥 작은 나라잖아라며 비웃었고 저는 참지 못하고 가방에서 해숙 할머니께 받은 찻잔을 꺼냈습니다. 잭, 이거 봐. 이건 한국에서 내가 받은 선물이야. 낯선 외국인인 나한테 한국 할머니가 손수 만든 차와 함께 주신 거야.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아파서 챙겨주신 거지라고 설명했고 잭은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그냥 친절한 할머니 한 명 만난 거잖아라고 반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그게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야. 구급차가 9분 만에 도착하고 응급실 비용이 $70밖에 안 나오고 지하철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되는 이유가 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이야라고 반박했습니다. 잭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승객들을 대하는 제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코노미 승객이든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든 저는 모두에게 똑같이 정성을 다해 서비스했습니다. 노약자가 타시면 먼저 다가가 짐을 들어드렸고 아기를 아는 엄마가 있으면 담요와 베개를 추가로 챙겨드렸으면 힘들어 보이는 승객이 있으면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라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동료들은 안젤라, 너 왜 그렇게까지 해? 그건 매뉴얼에 없는 건데라고 말했지만 저는 매뉴얼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야. 한국에서 배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승객들은 제 변화를 금방 알아챘고 감사 편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젤라 승무원 덕분에 편안한 비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승무원은 처음 봤어요. 안젤라 승무원의 서비스는 다른 항공사와는 차원이 달라요라는 칭찬이 항공사 본사에 전달됐고 회사에서는 저를 올해의 승무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해숙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진짜 서비스가 뭔지 배웠습니다. 서비스는 정해진 비용만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가족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겁니다. 한국의 할머니 한 분이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저도 제 승객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고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안젤라,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야? 라고 물었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응, 한국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야. 기술도 대단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특별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해숙 할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매일 할머니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한국의 정신을 제가 여기 미국에서도 실천하고 있답니다. 정말 감사해요라고 적으며 또 눈물이 났고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할머니를 꼭 뵙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매일 아침 해숙 할머니께 받은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한국을 떠올립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탔을 때 저는 한국은 서비스만 번지르르한 나라라고 생각했고 작은 나라 특유의 과장이라며 냉소적으로 바라봤으며 결국 다른 나라랑 똑같을 거야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제 11년 경력이 완전히 무너졌고 제가 믿었던 모든 가치관이 뒤집어졌으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3분 만에 나온 수화물을 보며 이게 가능해? 라고 놀랐고 2초 만에 인증되는 스마트 패스를 경험하며 여기는 미래야라고 감탄했으며 카페에서 귀중품을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 나라의 양심 수준은 대체 라고 충격받았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는 지하철을 타며 정확성이 이 정도라니라고 놀랐고 만원 지하철에서도 비워진 임산 부석을 보며 배려가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감동받았으며 노인이 타자마자 일어나는 젊은이들을 보며 이게 교육받은 가식이 아니라 진짜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제가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9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전문적인 응급처치 그리고 $70밖에 안 나온 응급실 비용까지. 미국이었으면 최소 $5,000는 나왔을 텐데 한국은 제 생명을 살리는데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숙 할머니를 만나며 한국의 진짜 위대함을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외국인인 저를 손녀처럼 대해주셨고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셨으며 남을 가족처럼 여기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7가지 기적, 즉 완벽한 공항 시스템, 디지털 강국의 스마트 패스, 초고속 인터넷, 극강의 치안, 정교한 대중교통, 기적 같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따뜻한 정의 문화는 모두 한국인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걸요.
기술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시스템이 완벽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 뒤에 숨은 배려와 정성이 완벽한 겁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살아 숨쉬는 나라라고요. 한국은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효율보다 배려를 우선하며 개인보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도 가족처럼 대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며 누군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요. 이게 진짜 한국의 위대함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해야 할 진짜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하지만 정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는 11년간 전 세계를 다녔지만 한국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해숙 할머니께 받은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다짐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한국의 정신을 제 삶에서 실천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한국에 다시 가서 해숙 할머니를 뵙고 할머니, 저 할머니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겠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